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 대통령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구심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문 대통령은 왜 이리 북한에 집착하는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여정이 8월 1일 밤 담화를 냈습니다. 일종의 협박문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이다. 북한은 7월 27일 남북 간 통신선을 복원했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통신선을 끊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413일 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통신선 연결 대가로 임박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김여정은 통신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며 아주 노골적으로 비아냥됐습니다. 이렇습니다. 남조선 안팎에서는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 순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경솔한 판단이다. 이쯤 되면 북한이 오만 방자하며 하늘을 찌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우리가 간도 설계도 없는 무지렁이가 된 걸까요? 그 협박문의 표현이 걸작입니다. 며칠간 나는 남조선 군과 미군과의 합동 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면 훈련을 하지 마라, 이 얘기죠. 문 정부는 북한에 무슨 약점이 잡힌 걸까요? 적어도 북한이 대화의 상대가 되려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일방적인 통신선 단절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통신선 복원은 관계 복원을 위한 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저지하기 위한 술책인 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긴 그렇지 않아도 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창과 인원 등을 축소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는 애드블룬을 계속 띄웠습니다. 그러자 서욱과 오스틴 한미 국방장관은 7월 30일 전화회담을 했죠. 연합훈련 실시 방안을 논의했는데 미국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서욱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야외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인데 그것까지 축소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민주당은 사실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김여정 담화가 있은 지 하루가 안 되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남북 교류에 시동이 걸린 만큼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 송영길 대표는 김여정의 걱정거리를 불식시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대로 적대적 성격이 아니라 전작권 회수를 위한 필수적 훈련이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 사령관 대신에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를 할 테니 북한은 지켜봐 달라 이 얘기입니다. 서울은 페이스북에 노골적으로 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에 시동이 걸렸다. 이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대체 그분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요? 7월 1일 민주당 내 민평연 소속 의원 76명은 이미 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여정은 무슨 배짱으로 이 저리당당하게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걸까요? 그것도 자신들이 단절한 통신선 복구의 대가로 말입니다. 우리 언론은 김여정이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표현을 쓴 언론이 무려 5개나 되더군요. 그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는 것은 곧 문 정권의 인사들이 남북대화에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윤건영의 말이 이렇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 잃어버렸던 남북관계 10년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김정은에게 핵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주고
희대의 독재자를 싱가포르 회담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말도 웃기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 방어훈련이자 우리의 생존훈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말입니다. 그 한미연합훈련이 군사적 대결을 위한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시각인 것 같아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문정부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동안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장관들 목이 줄줄이 날아간 건 알겠는데 정권 말까지 이렇게 비굴해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설사 이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란 걸 해본들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권 말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이 백두산 천지 앞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김정은과 손을 맞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하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대화와 연계한 건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뒤에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말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돈만 쓰는 훈련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첫 해인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정상 궤도로 다시 복귀하느냐 여부, 다시 말해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가 함께 훼손한 연합준비태세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조 바이든 역시 미북 대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결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매달리는가? 언론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그가 북한과의 대화에 간절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간절함을 보이는 건 또 있습니다. 북한 말고도 말입니다. 중국, 민주노총, 운동권, 민변, 참여연대.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자 그는 작년 2월 20일 시진핑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그 전에 2월 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썼더군요. 기가 막힌 것은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취임 직후인 금년 1월 27일 시진핑과 먼저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이러니 문 정부는 종북, 굴중, 현미, 반일 정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에게 왜 이토록 미련을 가지는 것일까요? 김정은이 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천하가 아는 상식입니다. 개방은 곧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자입니다. 차우체스쿠 이후 가장 잔혹한 독재자입니다. 그와 타협하는 것은 독재 체제를 돕는 부정의한 일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통일을 명령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매달렸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표류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웠는데도 청와대는 조용했습니다. 김정은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남북 간 통신선을 자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항의는커녕 외려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통신이 끊어진 지 413일 만인 7월 27일 복원되자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오갔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친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친서를 교환한 방법, 시기, 횟수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내용을 비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적의 수장과의 대화가 비밀로 봉해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비밀로 붙여진 도보다리 위의 대화 전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3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동하는 쇼를 벌일 때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옆방에서 대기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북핵의 당사자인데도 우리는 미북 협상의 들러리를 자초한 것입니다. 제가 뉴스 앵커를 계속하고 있었거나 만약 야당 의원이었다면 문재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아직 물었을 것입니다.
설마 세간에서 떠도는 말처럼 문 대통령은 자신의 뿌리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사적인 정으로 인해 북한 정권을 돕는다는 것은 시중에 떠도는 억측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운전자론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 운전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기라 했는가요? 안보 지식은 전혀 없는 통상 전문가 정의용을 국가안보실장에 앉히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계속했지만 하노이 회담 길일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분통이 터진 김정은은 수화를 시켜 문 대통령을 두고 삶은 소대가리니 하는 온갖 저급한 표현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쿄 서프라이즈에 목을 매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개방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문 대통령은 미국,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온다고 믿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런 믿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어쨌든 이제 문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 혹은 베이징 서프라이즈 정도입니다. 솔직히 김정은 서울 답방이나 시진핑 방한은 물 건너갔습니다. 시진핑 방한은 지금으로서는 문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임기 말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 무슨 약속을 끊겠다는 건가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사장이 약속을 끊으면 후임 사장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한 바가 있죠. 그 뒤 14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란 게 성사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른바 베이징 서프라이즈입니다. 문 정부는 미국이 동의할 정도의 김정은의 태도 변화가 없어도 베이징에서 한국, 중국, 북한이 만나는 이벤트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특히 대선 한 달 전이니 그런 이벤트가 성사되면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마치 싱가포르 회담이 그 다음날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것은 또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임기 말에 밀어붙이는 것도 바로 지지율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회사가 26일부터 28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무려 42%입니다. 물론 부정평가는 50%로 긍정평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앞주에는 긍정평가가 정말 무려 46%나 되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자료를 보니 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4월과 5월 중순 30%대로 하락을 했다가 5월 4주차부터 10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임 9개월 지는데 말입니다. 이 사실 올림픽 때문에 애국심이 끓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코로나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통치자의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마치 9.11 테러 때 부시의 지지도가 미국 역사상 최대치로 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주말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무려 42.4%이며 한국갤럽조사도 40%에 이릅니다. 도대체 잘한 게 무엇인데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을까요? 갤럽조사로는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29%나 됐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문 대통령은 방역을 잘한 겁니까? 백신이 없어서 정확히는 백신 구매를 소홀히 하다가 아직 국민 접종률이 2차까지 마친 비율은 13.9%에 불과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차 접종자만 계산해도 19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4%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 정부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다시 거리두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게 문 대통령 지지 이유입니까?
더욱이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로 온 국민을 공분케 했는데 말입니다. 이 보수우파 국민들은 이런 문 대통령 지지율을 믿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어도 여론조사가 보여준 흐름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높습니다. 적어도 국민 과반수 이상은 문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정으로 돈을 쏟아붓고 편을 가르는 포퓰리즘 정책이 기승을 부린다면,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징 서프라이즈까지 더해진다면 선거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보수 우파 후보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의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P&R 리서치가 7월 30일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35.3%, 이재명 23.2%, 이낙연 16%, 최재형 6.9%, 5% 미만도 말씀드리자면 추미애 3.2%, 홍준표 2.8%, 정세균 2.6%, 유승민 2.4% 이렇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12.1%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주목받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입니다. 어떻든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2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던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아주 잘한 선택인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본인 생각대로 중도 좌파로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는 보수 우파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인 게 밝혀진 것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52.9%가 국민의힘 입당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33.9%였습니다. P&R 리서치 여론조사가 보여준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 결과도 윤석열이 압도적 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51.6%, 이재명 37.3%로 윤석열이 오차범위를 훨씬 넘는 14.3%포인트를 앞섰습니다. 윤석열과 이낙연의 양자 대결 역시 비슷합니다. 윤석열이 52.5%, 이낙연 38.3%로 격차는 14.2%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여론조사는 언제든 출렁일 수 있는 것인데다 대중의 지지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지나치다는 보수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정권 교체의 소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보다는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의 표현이 더 적확할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가장 유리한 후보라는 인식 하에 정권 연장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와신상담의 심리로만 설명할 수 있다. 오나라의 부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월나라의 구천이 했다는 와신상담이라는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앞으로 내놓은 정책이 반보수적이라면 기대는 일순간 사라질 것이고 부득이하게 보수는 대안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등 주자들의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틀 전 나온 윤석열의 연합뉴스 인터뷰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문 정권처럼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짚으면서 다주택자의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집을 두 채 정도 가질 수도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수십, 수백 채씩 갖고 있으니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지 않느냐. 이들에 대한 특혜를 회수해 매물이 풀리게 해야 한다.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모두가 집 한 채씩만 가지면 전월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다주택자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요? 대선 주자인 윤희숙이 일침을 놨습니다. 윤 후보의 부동산 시장 인식이 문재인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지 걱정된다. 윤 의원의 지적대로 아파트를 수십, 수백 채씩 소유한 이들은 대개 법인이나 건설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임대시장을 떠받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특혜 시비 대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이든 그 누구든 제발
와신 상담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와신 상담의 말처럼 지금 습에 누워서 슬개를 핥으며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